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무기 산 거 후회 안 하나요? 2. 폴란드가 한국 무기만 구입한 충격적인 이유 밝혀졌다. 3. 미국 vs 중국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K2 전차의 노르웨이 수출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네티즌들 중에는 한국 무기는 여전히 독일이나 다른 유럽 무기에 비해 약한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과 형제 국가를 자청하는 폴란드에서 한국산 무기를 무장한 부대를 창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로의 수출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거론이 됐던 한국산 K2 흑표 전차의 수출이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수주가 실패한 것은 안타깝지만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쉽지만 한국 전차가 우수한 정차임은 이번에 확인받을 수 있었다. 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까지 말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만 본사업 입찰을 통해 시험평가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한국 전차가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우수한 전차임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 고 자평했습니다.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독일 전차와 등등 이상임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한국 전차의 수출 전망은 오히려 밝아졌다고 판단된다. 면서 수주 무산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앞서 보여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무기는 실제로 가격이 저렴한 것 외에는 별 볼 일 없는 무기가 아닐까? 역시 유럽의 지형에 한국의 전차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 채택이 안 된 거지.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사들였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국산 무기를 산 것은 오히려 독이 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다. 에스토니아에서도 한국 전차를 도입한 걸로 아는데 이번에 이 결과에 계약을 엎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네티즌들의 그러한 걱정이나 우려의 반응 따위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한국산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버렸고 심지어는 군대까지 창설해버렸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23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는 북동부 지역에서 벨로루시와 러시아 국경 근처에 한국산 무기를 장착한 새로운 사단을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새로 창설된 제1군 단 보병사단이 폴란드군이 보유한 가장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특히 연합군은 한국과 미국의 주력 전차를 인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16기계화 사단이 주로 K2 전차를 이용하고 18기계화 사단이 미육군 주력 전차인 에이브람스 전차를 갖추고 폴란드 포들라스키의 사단은 K2와 에이브람스 모두를 갖추게 된다고 고 덧붙였습니다. 이때 브와슈차크 장관은 특히 폴란드에 도착한 현대식 무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K2 전차 첫 번째 예는 이미 폴란드 육군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새 사단의 일부가 될 포병 여단은 한국에서 생산된 155mm 자주포 K9과 K9 자주포에 연국제 AS-90 포탑을 합친 자주포 AHS 크랩, 그리고 무인 항공정찰단지 글라디우스 등이 배치돼 포병과 교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와서 무기를 싹쓸이해갔습니다. 오픈런 한 것도 아니고 큰손 어른이 제대로 찾아와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00문, FA-50 경공격기 48대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K239 다연장 로켓 1000무 또한 288문가량이나 사갔습니다. 말 그대로 재벌행세 제대로 해버렸죠. 그러면서 그렇게 사들인 한국 무기를 제대로 사용까지 하고 있으니 판매한 입장에서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이런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거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월 6일 그디니아 해군기지에서 진행된 한국산 무기 입고식에서 고대 로마의 유명한 전쟁 격언을 이용해 연설했는데요.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가장 현대적인 무기에 속합니다. 이들 장비로 폴란드는 침략자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쇼핑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말했지만 여전히 폴란드는 한국산 최신식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진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그룹 회장은 한국의 KF-21 4.5 세대 전투기와 레드백 도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도입을 고려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이번 방안의 주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왜 이렇게까지 한국산 무기를 신뢰하고 나아가 한국산 무기만을 사용한 부대까지 이렇게 빨리 만들게 됐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 시기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을 때는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건 뛰어난 기술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공급 문제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초 부하슈차크 장관은 러시아 침략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무기를 갖춘 군인의 영웅주의가 아니라 러시아의 제국 야망과 잔인함을 막을 수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서둘러 구매한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지난해 7월 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후 약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방산업계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한국과 무기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독일과 레오파드 1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현재 이 계획이 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27년까지 지금으로부터 4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이에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독일,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은 기술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는 역시 그만큼 한국의 무기 능력이 세계에 입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흑한의 테스트를 살펴보면 흑표 전차는 레오파드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이며 무게가 10T 정도 더 나갑니다. 하지만 충격 흡수 능력이 우수한 ISU 현수장치를 장착하고 있어 이동 간의 사격 명중률이 높고 승조원의 피로도가 낮다는 점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레오파드는 자동장전 장치가 없어 이동 중 사격할 때 사격 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데 반해 흑표 전차는 버스식 자동장전장치이기 때문에 기동 시에도 분당 12발이 사격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때문에 승조원이 3명으로 줄어든 점 역시 큰 장점입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가 현재 인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굉장한 메리트죠. 비단 K2 전차의 성능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980대와 함께 K9 자주포도 600문가량이나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성능을 입증이 됐습니다. 특히 인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중국과의 국경을 맞대고 있고 최근까지도 분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인도는 중국의 이런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K9 자주포 바지라 100문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지난 2019년 파키스탄 분쟁 당시 K9 자주포 바지라가 엄청난 활약을 했고 이후 200문의 추가 발주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연평도 포격 사태도 있으며 당장 인도 중국 국경 분쟁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아무 거리낌 없이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선택한 것입니다. 나아가 폴란드는 한국 무기 마니아가 되면서 유럽 방산의 허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전차와 자주포 등을 현지에서 생산하면서 자국 방산산업을 육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현재 커져가는 전쟁의 긴장감 속에 한국 무기의 구매를 원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를 비롯해 흐바웩 PGZ 업체 회장은 폴란드가 유럽의 방산 허브로 도약해 제3국 시장 진출을 노렸으면 좋겠다. 고 어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만 하더라도 루마니아가 한국의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며 최근에는 영국 또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0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은 148대의 주력전차 챌린저 2를 챌린저 3로 개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영국 육군의 챌린저 2 주력전차를 챌린저 3로 개조하는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경험이 전차 함대의 확장을 필요로 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영국의 전차 확장으로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K2 흑표전차 및 K9 자주포가 수출될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강점은 규모 경쟁인데 이미 한국군이 대규모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폴란드 역시 대량 구매를 결정했기 때문에 가격과 유지비 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 이런 강점을 알기 때문에 최근 K9 자주포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무기는 비록 한국과 경쟁에 이겨 노르웨이에 수출이 확정이 된 독일 또한 수출의 새로운 강자로 인정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독일 매체 DW 도이치벨레에 따르면
과거 폴란드의 한국 무기 쇼핑에 대해 군사 장비의 수출은 밀고 당기는 요인 모두에 의해 주도되는데 한국은 더 발전된 무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수익을 얻고 세계 최고의 무기 제조 업체로서의 입지를 구리기 위해 군용 장비의 해외 판매를 늘리려고 한다. 그것에 맞춰 유럽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가 한국의 군사 장비를 신뢰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진보했지만 미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 개발한 시스텔만큼 비싸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 FA-50 전투기는 기본 모델의 경우 7,700만 달러가 드는 F-35보다 훨씬 저렴한 3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라이센스도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구미가 당긴다고 언급했죠. 심지어는 FA-50 조종사를 위한 훈련학교를 열어 더 많은 유럽의 잠재 구매자에게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선보이는 것 역시 마케팅 수완이 매우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육해공 전천후 모든 분야에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세네갈, 페루, 호주, 이집트 등의 무기가 판매됐으며 잠재적으로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UAE, 영국 등의 많은 국가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무기 체계는 아니지만 가격 경쟁력이 있고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비용과 효율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절충해야만 하는 중견국 입장에서는 한국군 장비가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이며 또한 미국산이 아니라면 이제는 한국산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산 무기는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폴란드는 아예 한국산 무기만을 운용하는 부대까지 창설해버렸습니다. 그만큼 한국산 무기를 신뢰한다는 것이고 한국은 그 기대에 부합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은 현재 유럽을 넘어 전세계 방산시장을 진두지휘하려고 합니다. 정말이지 소총 한 자루 생산할 수 없었던 나라에서 현대식 최첨단 무기를 이렇게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일 대한민국의 K2 흑표 10대와 K9 자주포 24대가 출고식 이후 고작 50일 만에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직접 버선발로 마중 나온 사건은 이미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 무기체계가 도착한 그디니아 해군기지는 발트해에 면한 군항으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차로만 4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심지어 그디니아 해군기지에는 이미 한국 무기체계의 도착을 환명하기 위해 국방장관 같은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리에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는 폴란드가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 무기체계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잘 말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국산 무기를 맞는 폴란드 정치권의 행동은 과하다 싶을 만큼 격렬한데요. 국제관계에서 국가 고위급 인사의 움직임은 그 즉시 외교적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일정한 상한선이 그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배치식도 아니고 입고식에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일은 외교적으로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실 폴란드의 이런 행동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을 단순히 질 좋은 무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함께 100년 대계의 큰 그림을 그리고자 엄청난 물밑 작업을 준비 중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가 구상 중인 역대급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폴란드의 현지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제16기계화사단에 배치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제16기계화사단에서 K2를 인도받자마자 민간 행사에 동원한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폴란드의 여론이 얼마 전 국내 언론이 우려했던 것과 달리 굉장히 호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50조 원에 육박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결정했을 때 폴란드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부정 여론의 입장에서는 당장 불구대천의 원수민 러시마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 자국 방위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가 한국에 도입 계약을 체결한 건 K2 흑표 전차는 무려 980대,
K9 자주포는 648대에 달합니다. 여기에 K239 천무다면장 로켓 288대, FA50 48대까지 포함하면 자국 무기의 양적 무위를 한국 무기 체계로 대체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게다가 이 막대한 물량이 인도된 후 이에 따른 추가적인 탄약 및 부품 보급, 후속 지원까지 생각한다면 못해도 10여 년간은 한국 무기 체계가 끊임없이 폴란드로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쯤 되면 자국의 방위 산업을 염려하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너무 막대한 물량과 금액이다 보니 국내에서도 한국 폴란드 방산 계약이 중간에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도 물량이 현지에 배치된 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는 없어졌는데요. 심지어 K2가 동원된 행사에 폴란드 어린아이도 함께 참여할 만큼 한국산 무기는 폴란드 내에서 신뢰도 높고 친근감 있는 무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히려 현지 분위기는 한국 무기 체계가 자국 방어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이 현재 폴란드에 배치된 K2 초도 물량은 제16 기계화 사단에 투입됐는데 이곳은 칼리닌그라드 접경 지역의 최전방 사단입니다. 사단 사령부가 있는 올슈틴에서 국경까지의 거리는 고작 70km에 불과한데요. 즉 러시아를 막는 최전방에 한국산 무기체계가 도배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외산이고 국산이고를 떠나서 폴란드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선발 투수로 나선 것입니다. 이러니 폴란드 내부 여론이 도저히 부정적일 수 없는 것인데요. 폴란드 무기체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소련제 무기들은 이미 국민적 지지를 잃어 우크라이나로 죄다 지원해버렸고 말로는 세계 최강이라고 떠들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2는 도대체 언제 초도 물량을 인도할 수 있는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나마 미국이 자신들은 가능하다며 M1A2 에이브람스를 들고 나왔지만 이마저도 1년은 지나야 초도 물량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미 최초 계약일로부터 불과 5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실제 물량을 인도해버리니 폴란드 내부에서는 두 팔 벌려 환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 K2, K9 초도 물량 입고식에 참석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그는 면서를 통해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이에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며 이를 위해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직설적인 찬사를 쏟아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산 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전 세계에 홍보해 준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유럽의 각종 군사 매체와 유력 외신들 또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의 초도 물량 인도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군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한국 무기 체계로 쏠렸는데요. 그런데 이는 폴란드의 다분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과거부터 한국 무기 체계가 도입국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호의적으로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당장 인도만 봐도 처음 한국에서 K9 자주포 100대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자국 내 여론은 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한국 무기 체계가 믿을만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이 애초 계획보다 빠르게 K9을 인도하기 시작하자 인도의 여론과 언론은 정신을 못 차리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인도-파키스탄 국경 분쟁, 인도-중국 국경 분쟁에서 K9 미 압도적인 성능이 증명되자 아예 한국 무기 사랑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오죽하면 K9 200대를 추가 주문하기로 했을 정도인데요.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폴란드 정부도 한국 무기 도입 반대론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면서 한국 무기 체계를 극찬한 데는 폴란드의 큰 그림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른 근거도 충분한데요. 먼저 폴란드의 KF-21 개발 사업 참여입니다. 그동안 폴란드가 KF-21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건 공공면한 비밀이었습니다. 지난 9월 5일 폴란드에서 열린 MSPO 국제방산전시회에서도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KAI 홍보관을 찾으며 KF-21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또 KAI에서도 폴란드 현지의 국제항공학교, FA50 부품 공장 등을 설립하며 기술 협력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4.5세대기로 개발 중인 KF-21 블락1은 인도네시마라는 잘못된 파트너를 만나는 바람에 여기저기 잡음이 들리고 있지만 블락2, 블락3에서는 충분히 다른 국가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증하듯 한국에서는 이미 KF-21 블락1과 블락2, 블락3을 다른 기체로 보고 있습니다.
즉 최막의 경우 인리를 버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여지를 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 최대 방산업체인 PGZ의 회장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PGZ는 한국의 에드와 마찬가지로 폴란드 정부가 설립한 지주회사인데요. 애초에 폴란드 내 방위 산업체를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계열사만 31개가 넘습니다. 이번 한국-폴란드 방산 계약도 폴란드 내에서는 PGZ를 통해 진행될 정도로 자국 내에서의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의 회장이 직접 KF21 참여를 요청했다는 건 곧 폴란드 정부에서 직접 KF21 개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폴란드가 KF21 블락 2 개발부터 사업에 참여한다면 최소 10년 이상은 한국과 폴란드 간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입장에서도 든든한 유럽 거점이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 폴란드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도 장기적으로는 한국 무기체계의 유럽 총판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KF21은 물론이고 K2, K9의 도입이 확정되면서 한국 방산업체들은 폴란드 내 현지 생산과 기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건 폴란드라고 특별 취급해준 게 아니라 한국 무기체계 특유의 세일즈 포인트인데요. 한국 무기체계는 구매국을 통해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해 빠른 생산과 도입국 최적화 개량이라는 것을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경우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폴란드는 마시마, 동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관문이자 물류 허브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체코,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등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체계에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군사협력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폴란드를 한국의 생산기지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에서 폴란드용 장비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유럽 각국의 부품과 소모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럽이 한국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 가장 망설이는 부분인 부품과 탄약 등 소모품 수급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대안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의 유럽 생산 기지는 한국보다 폴란드가 더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그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무기체계는 유럽 시장에서 많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라며 폴란드가 유럽 시장에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사실상 이미 폴란드가 한국을 미래의 파트너로 여기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폴란드는 한국을 통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방위산업을 육성하며 한국은 폴란드의 넓은 물류망을 통해 유럽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관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더욱 빛을 발할 텐데요. 전후 우크라이나에는 재건 및 복구 사업으로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엄청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는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한 나라들에 돌아갈 텐데요. 이를 냉철하게 봤을 때 막대한 사업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우회 지원을 선택한 만큼 재건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다릅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장비를 지원한 나라로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에 폴란드와 함께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한국은 기술력을 제공하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의 외교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게 유럽은 인도, 아프리카보다 더한 불모지였습니다. 서유럽은 EU와 나토를 중심으로 자급자족하는 사회였고 동구권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종의 부혜자인 대한민국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라는 우회로가 생기면서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정적으로 폴란드라는 파트너가 생겨 유럽 시장에서 대한민국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폴란드 방산 계약은 언론에 드러난 표면적인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폴란드라는 방위협력 국가를 내세워 미래 유럽 시장을 주도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현대전은 미국의 사기극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현대전의 개념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현대전 개념이 오직 미국만 가능한 미군전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세계 1위, 미국의 군사력이 위태롭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위태로운 미국과 대한민국 군사력 세계 6위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설득력이 떨어졌지만 현대전이란 곧 총력전의 반대말과 같았습니다. 과거처럼 우리나라 대 남의 나라가 1대1로 싸우는 게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국제관계 속에서 주요국들의 개입이 당연시되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보면 이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2014년 시작된 돈바스 전쟁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첫 물리적 충돌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추구하는 전형적인 현대전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타국의 개입 없이 우크라이나의 국력을 소모하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상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돈바스 전쟁에 개입하는 주요국은 미국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간신히 체면치레할 정도의 군사 원조가 전부였는데요. 오죽하면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을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의 침략은 그 즉시 국력을 총동원해서 대응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푸틴의 말맞다나 특수 군사작전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가 창피를 당해야 했는데요. 모두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마저 단순히 군의 규모 무기 체계의 차이만으로 전쟁의 승패를 재단하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그간 미국이 보여줬던 현대전은 개전 초기 신속하게 공권을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의 반공맘을 제압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신속 전개가 가능한 압도적인 정찰 감시 자산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무장되어 있는 지상군을 이용해 작전 지역을 넓혀가는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밀한 통신 체계를 이용한 막대한 항공 지원이 수반되었습니다. 또한 적군 저격수 하나 잡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규모 폭격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보급 지원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했기에 미군은 걸프 전쟁을 수행하는 211일 동안 약 148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반면 이라크 측에서는 무려 2만터부터 5만에 달하는 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을 맺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속전속결로 우크라이나를 끝내버릴 것이라는 예측은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정반대로 러시아군 현대전 능력은 동네 꼬마들 전쟁놀이만도 못했는데요. 더군다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총력전이 되어가면서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의 결정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당면한 얘기지만 현대전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일례로 현대 미군 보병 한 명을 완전 무장시키는 데에는 약 17,500달러, 한화 약 2,15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 필요하다고 추측됩니다. 미군의 강력함은 이런 일개 보병 단계까지도 수천만 단위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 덕분입니다. 실제로 2021년 기준 미국의 GDP는 약 23조 달러가 넘는데요. 그나마 중국 17조 달러, 러시아가 고작 1.7조 달러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미국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풍요는 군사력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2021년 상위 15개국 중 미국의 국방비 관련 지출은 8,010억 달러로 나머지 14개국을 합친 9,150억 달러와 엇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군사 관련 지출이 전 세계의 군사 관련 지출과 맞먹는다는 것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인데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돈을 이만큼이나 때려박으니 미군이 세계 최강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보다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미국이 국가 예산의 대부분을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국방비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약 3.2%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1.7%, 러시아가 3.1%, 대한민국이 2.8%인 것을 감안하면 절대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막대한 경제 규모가 군사력의 강력함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기 쉬워지는데요. 군사력, 경제 규모와 반대로 현재 미국 내부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즉 일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국 내부의 문화와 시민의식이 분열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미국은 막대한 규모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을 석권하고 있지만 총력전 혹은 그에 준하는 상황,
예를 들어 양안 전쟁과 같은 상황을 가정했을 때 정말로 압도적인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당장 미국은 지난 2021년 20여 년을 이어온 아프간 전쟁에서 결국 패배를 선언했는데요. 이 전쟁에 소모된 비용만 2조 달러, 하나 약 2,45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쉽게 감당할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막대한 금액과 시간을 쏟아붓고도 미국은 패배했고, 한 세대에 걸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엄청난 사회 문제를 양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치솟는 실업률과 인종, 성별 간의 갈등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범죄율 자체는 매년 하락하고 있지만, 반면 증오 범죄의 발생률은 치솟고 있는데요. 각계각층, 남녀노소, 인종, 출신지를 가지고 서로 악의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바로기 뒤를 바싹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 가장 강력한 국가 3위를 기록한 중국은 경제, 군사면에서 모두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공산주의 국가답게 민도를 조종하기도 쉽습니다. 아예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고 행동을 동제해버리면 단분간의 전쟁 유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펼쳤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이를 증명하는데요. 물론 이런 억압적인 방식은 단기간의 효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미국 싱크탱크 CSIS는 워게임 보고서를 통해 양안 전쟁 발발 시 중국 해군은 괴멸하고 미국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 해군 또한 항공모함 2척, 대형 전함 10터부터 20척을 잃고 고작 3주 만에 3,200명에 달하는 병사가 전사하는 등 중국 못지않은 심각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4년 뒤에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이런 단기간에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건 주요국의 개입뿐인데요. 바로 세계 6위의 대한민국입니다. 순위에 매겨진 3위 5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그리고 나머지 한국, 프랑스, 일본, UAE, 이스라엘 중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참전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게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6위는 상당히 막중한 의미인데요. 양안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역할을 해내느냐에 따라 이후 국제 정세의 판도는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책임을 활용해 세계 무대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선 전 국민적 지지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다가오는 결전의 날에 대한민국이 만전을 기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